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라스트 마일 물류 딜리버리 이런 거 소개를 했었는데,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인프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인프라는 이 뭐 여러 가지 뭐 쿠팡맨도 중요하고 뭐 쿠팡 차도 중요하고 하지만 일단 물류센터의 혁신이 있어야 돼요. 물류센터의 혁신이 있어야 되고, 이거 이제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러기도 하고, 뭐 풀필먼트 물류센터, 그러니까 풀필먼트 할 때 그 풀이 그 땡길 할 때 그 풀이 FU 해가지고 쓰는 그 풀필먼트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중에 그 부산공유대학에 물류와 관련된 수업들을 듣다 보면 이 풀필먼트 물류센터 뭐 실무론이라든지 관련된 과목들이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한 학기 동안 학습하는 과목들이 개설이 돼 있고, 물류 시뮬레이션 과목, 다음 학기에 물류 시뮬레이션 과목이 개설이 될 텐데, 그 시뮬레이션 과목에 이 창고와 관련된 WMS,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학습을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커리큘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그거 부산공유대학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거 통해서 아마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풀필먼트 물류센터가 그러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창고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일단 그냥 이게 창고가 단지 보관을 스토리지를 하는 그런 단순한 보관 장소에서 풀필먼트 센터로 바뀌면서 이 정보, 그 물품의 실체적인 물리적인 물건만 단순히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그 물건의 입고부터 보관, 출고, 배송, 이 모든 프로세스가 쭉 연결이 되어서 끊김없이 전 과정에서 연동되어서 진행이 된다는 점이 이 풀필먼트 물류센터의 가장 핵심이고,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앞에서 얘기했던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IoT 기술이라든지 센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풀필먼트 물류센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풀필먼트 물류센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뭐 개념들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 풀필먼트 센터 같은 경우에도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 역시나 아마존.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데 어디냐? 쿠팡이라고 대답하면 CJ 쪽에서 억울해할 것 같고, CJ도 잘합니다. CJ 대한통도 잘하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데는 뭐 아마존이에요. 그래서 아마존의 풀필먼트 센터가 가장 선진적이고 가장 리딩이고, 그게 거의 뭐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 전 세계 업체들이나 국내외 업체들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가 고객의 주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오더가 딱 들어오면 그걸 이제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업체잖아요. 기본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바로 연결해가지고 화물의 이 제품에 대한 주문, 그리고 입고, 보관, 배송, 피킹, 그리고 포장, 이런 것들을 끊김없이, 그 데이터에 끊김없이 쭉 이어진 프로세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아마존이 하고자 했던 거는 기존의 미국 내의 전자상거래 업체라든지 기존의 물류 택배 업체하고 차별화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을 것이고, 한국의 경우에는 국토의 길이가 짧고 노드 길이가 짧다 보니까 이게 뭐 새벽 배송이라든지 당일 배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미국 내에서 2일 만에 배송, 미국 안에서 이틀 만에 배송, 이거 거의 혁신적인 거거든요. 미국이 한국과 비교하면 땅 넓이가 뭐 거의 한 50배에서 60배 정도 큰 땅 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인구의 밀도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도 엄청나게 넓은 땅 덩어리인데, 그런 지역에서도 무료 그 프라임 고객들한테는 이틀 만에 배송을 가능하게끔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의 스토리지를 하는 그런 일반적인 창고하고 풀필먼트 센터의 차이점은, 기존의 스토리지 센터의 경우에는 여기 렉이라든지 이런 거, 펠릿이 뭔지 알아요? 뭔지는 알아? 혹시 그런 데 가보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서면에 가면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보면, 왜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그거 원래 오리지널이 어디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래, 코스트코. 그 창고형 매장 가보면 이 물건이 박스채로 있는데, 그 박스 밑에 이렇게
뭐 이렇게 판 같은 거 놓여 있죠. 예, 그게 펠릿이에요, 펠릿. 예, 그래서 그 지게차가 그 펠릿에 이렇게 지게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잖아. 예,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펠릿인데, 풀필먼트 센터는 기본적으로 박스로 합니다. 예, 박스가 근데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큰 박스가 아니라 풀필먼트 센터가 기존의 스토리지 창고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이게 다양한 구매자들의 니즈에 맞춰서 각각의 물건들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박스가 되게 소형화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나 이런 어떤 빅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분류하는 기술이 없으면 어떡하냐면 큰 창고에다가 어떤 물건 예를 들어서 뭐 콜라라고 치자고 콜라 뭐 한 30상자 신라면 30상자 뭐 무슨 뭐 꼬칼콘 30상자 초코바이 30상자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그 30상자를 한 곳에 이렇게 크게 쌓아놓고 모아두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존의 여기 스토리지 센터인데 풀필먼트 센터는 뭐냐면 이게 소품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소품종을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레이저 기기 아니면 마이크, 휴대폰, 태블릿 뭐 여러분들이 마시는 음료수도 종류가 있잖아. 무슨 펩시 제로, 뭐 코카콜라 제로. 그러면 그게 큰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라 짜잘짜잘하게 있는 거야. 그럼 짜잘짜잘하게 있으면 사람이 수기로 기록하고 정보를 하면 도대체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품종은 많아지고 예전에는 큰 창고에 많이 때려 넣어야 되니까 여러 개의 품종을 넣을 수가 없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쿠팡 물류 창고도 규모가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 넣어 놓을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기존 창고하고 풀필먼트 센터의 차이점이 뭐냐면 물건의 종류는 많아지고 보관하고 있는 개별 물건의 개수는 줄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전 전통 창고는 뭐 신라면이든 코카콜라든 뭐 초코파이든 이게 뭐 30상자, 50상자, 100상자씩 보관을 했다면 풀필먼트 센터는 모든 과자를 다 취급하되 얘네들을 한두 상자씩만 보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사람이 일일이 머릿속으로 혹은 수기로 장부로 다 관리 못합니다. 뭐 해야 되겠어요? 컴퓨터로 다 관리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박스 단위로 쪼개지는 거야. 그 우리 여러분들 경영에서 배우는 다품종 소량으로 가는 거야. 그래야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하잖아.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펩시 제로만 마시는 사람이 있고 코카콜라 제로 마시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난 달달한 거 코카콜라 클래식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취향이 다양하잖아. 그 취향을 무시하고 됐다 그냥 코카콜라 오리지널만 30상자 100상자 쌓아놓는 게 아니고 그 취향별로 맛별로 브랜드별로 소품종으로 다 보관하는 거야. 거기에 주문이 오면 그걸 맞춰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이 풀필먼트 센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의 개념이 뭐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물류혁신의 그런 그림하고 거의 비슷한 거고 사진으로 바로 넘어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미국 땅덩어리 넓죠? 일단 위로 높이 안 집니다. 옆으로 길게 짓죠? 그리고 요 왼쪽 아래쪽이 전체적인 모습이고 그 전체적인 모습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로봇 팔이라든지 이 로봇 운반을 하는 그런 기계들을 이용을 해서 이 물류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쿠팡도 이런 거 잘 해요. 비슷하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한국 버전이 쿠팡이 뭐 나쁘게 말하면 그냥 아마존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오는 건데 무인 운반 로봇이라든지 뭐 이 분류를 위한 소팅 봇이라든지 뭐 지게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사람이 운반하고 사람이 분류하고 사람이 포장하고 사람이 정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거를 로봇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쿠팡이 가지고 있는 뭐 박스라든지 이런 센서라든지 IoT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활용을 합니다. 쿠팡 물류센터가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내부 들어가 본 사람 잘 없는데 그 내부는 오른쪽 위와 아래쪽 사진처럼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물류 창고가 한국에서 짓는 물류 창고가 대체적으로 왼쪽 위처럼 생겼어요. 그냥 이게 내가 이 쿠팡을 가보고 딱 느낀 게 뭐냐면 쿠팡이 이 풀필먼트 물류센터를 위해서 이 건물을 지은 건 아니야.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의 웬만한 물류 창고들이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중간중간에 기둥 박혀 있고 전고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한국은 미국하고 다르게 땅이 비싸잖아. 그래서 창고를 어떤 식으로 짓냐면
창고도 아파트처럼 지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창고를 지을 거 아니야. 근데 한국은 이게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 짓냐면 이렇게 짓고 이렇게 층을 나눠. 그런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옆에다가 램프를 만들어. 램프란 게 뭐냐면 차가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지금 여기 아마존 쿠팡 창고도 보면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램프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차량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층 위로.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런 식으로 짓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안 지어. 한국만 이렇게 내가 다른 나라 물류 창고까지는 안 가봐서 모르겠다. 한국 창고들은 대충적으로 이렇게 지어요. 그리고 그 내부는 지금 많이 구매하는 품목을 지금 오른쪽 위에 펠릿에 쌓아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죠. 요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 요 왼쪽 아래 있죠. 원래 입고가 되면 요렇게 보관을 해요. 그러다가 요게 지금 뭐냐면 이게 무슨 뭐 경락고 같이 되어 있지만 요 안에 보면 개별적인 물건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배분을 해놔요. 그러다가 이제 필요한 물건이 오면 요 로봇들이 다니면서 여기서 물건을 꺼내서 이쪽으로 붓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부으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자주 본 쿠팡의 그 비닐봉지 내지는 그 상자 있죠? 그걸로 포장이 돼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서 여러분들 집 문 앞으로 배송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풀필먼트 센터와 풀필먼트 물류 센터를 활용한 어떤 물류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것도 있어요. 드론. 드론 배송. 드론 배송이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게 이제 뭐 활성화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 드론 배송이 굉장히 획기적인 효율적인 운송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것도 아마존이 제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전기 충전 방식의 드론을 통해서 이 드론이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물품을 이제 운반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하고자 하는 이 드론 배송을 아마존 프라임 에어라고 해요. 서비스 자체는. 그래서 아마존이 미국 내에 그 드론 배송을 위한 50여 개의 물류 창고가 있고 그 물류 배송 창고에서 반경 얼마 안에 드론을 이용을 해서 이착륙을 시켜서 물품을 가져다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아마존 큰 게 되어 있는 거는 드론의 모선이에요. 모선이고 이 모선에서 왼쪽 위에 있는 아마존 프라임 그 에어의 드론이 이제 운송을 하는데 여기 밑에 주황색 박스가 끼어 있죠. 요 주황색 박스 안에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운송을 하는데 비슷하게 DHL도 합니다. 아마존만 하는 게 아니라 DHL이 하는 거는 그 드론의 이름이 파셀콥터. 파셀이 이제 소포니까 요걸 이용을 해서 자동 비행 기능을 이용을 해서 DHL 직원이 직접 가지 못하는 곳까지도 소포를 전달하기 위한 건데 DHL의 파셀콥터는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래서 요 밑에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알주머니처럼 생긴 거 있잖아. DHL 해가지고 유선형으로 요 안에 이제 쉽게 말하면 물품을 넣어가지고 운반을 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드론은 미국이나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충분히 상용화가 고도화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근데 드론 배송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기에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이건 왜 회의적이냐면 한국은 몇 가지 풀어야 될 문제가 일단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정전 국가이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서 특히 수도권 중에서도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날릴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보안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그 휴전선이랑 가깝죠. 그런 현실적인 최근에도 뭐 풍선 날리잖아. 이제 예를 들어서 진짜 드론 배송이 활성화돼 가지고 강북 지역에 막 드론이 날아다닌다 생각해봐. 그 날아다니는 드론과 북한에서 날아오는 오물 풍선이 구별이 안 갈 거 아니야. 어떡할 거야? 뭐 그 중에 하나라도 뭐가 잘못돼서 드론 배송하는 드론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뭐 예를 들어 뭐 이상한
뭐 생화학 무기가 있었다 그러면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 상황 때문에 일단 안 되고, 두 번째, 미국은 단독 주택이 많잖아. 가서 랜딩 지점이 있으면 그거 떨어뜨려 주면 되잖아. 한국은 집이 다 뭐예요? 아파트잖아. 그러면 아파트 층과 층 사이를 드론이 이렇게 막 날아다닌다는 얘기잖아. 일단 소음. 아파트와 아파트는 좁죠. 그리고 건물이 높죠. 그럼 거기 바람이 세게 불어요. 그 사이를 드론이 다니면 되게 위험합니다. 그냥 이런데 지금 우리 대학 캠퍼스 위에는 특별히 높은 건물이 없잖아. 바닷가라도. 그럼 다니면 돼. 근데 예를 들어서 W 아파트 사이를 통과해서 드론이 통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빌딩이 서 있기 때문에 바람에 영향을 주고 그 빌딩 사이에 빌딩 풍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 그러면 얘가 드론이 되게 위험해.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기 아파트 위아래로 내가 예를 들어서 나한테 택배가 오는 건 괜찮은데 윗집 택배가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내 집을 관통해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드론이. 사생활 문제. 사생활 문제. 물론 드론이 정확한 위치를 하기 위해서 센서와 카메라를 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좀 그렇잖아. 그렇잖아. 사생활 보호 문제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나는 그래서 안 될 거라고 봐. 그리고 드론이 문제가 뭐냐면 생각보다 시끄러워요. 저거. 주택가로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드론을 뭐 이렇게 드론 날리는 걸 옆에서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여기 지금 한해대나 여기 보면 요 한해대 있는데 한해에서 드론 연구하시는 연구 랩이 있거든. 내가 가서 본 적도 있는데 그런 거는 뭐냐면 무거운 물건을 달지 않고 카메라 같은 걸 달아서 이렇게 하늘로 띄운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로 카메라 촬영도 하고 하는데 이 드론 배송은 뭐예요? 적어도 택배를 전달해야 되잖아. 그러면 택배를 전달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주문하는 뭐 어떤 물건들 중에 뭐 가벼운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몇 킬로 되는 물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킬로 되는 물건을 옮긴다. 예를 들어서 뭐 한 5킬로짜리 되는 물건을 옮긴다라고 하면 드론이 그거를 옮기기 위해서는 날개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배터리도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배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날개는 더 커져야 되고 날개가 커지면 커질수록 소음이 발생해요. 그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한국에서 상용화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땅에서 굴리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땅에서 굴리는 방법을 쓰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페덱스입니다. 미국의 페덱스라는 기업이 로봇 집배형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었어요. 바퀴 6개짜리. 걔가 이제 굴러다니면서 약 3.21km 내에 목적지까지 9km 이하의 물품을 배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요게 지금 도입됐고 아마존도 비슷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존 스카웃이라고 해가지고 소형 냉장고 크기, 그 한 칸짜리 냉장고 있잖아요. 요만한 한 칸짜리 냉장고 크기에 바퀴 6개짜리 해가지고 이게 이제 다니면서 보행자나 반려동물 피해가지고 자율주행을 해서 각 집에 배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이 페덱스의 그거고 왼쪽이 아마존 스카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위에 사진 보면 아마존 프라임 해가지고 시커먼 차가 있잖아요. 이 차에서 얘가 내려서 이렇게 볼볼볼볼 다니면서 센서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배달을 해주는 거죠. 혹시 학교 내에서 이것도 부경대 내에서 이거 연구하는 랩이 있거든. 학교 안에서 한 번씩 돌아다녀요. 본 적 있는 사람. 그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가면 얘가 사람이 지나가니까 지가 피해서 다니면서 목적지까지 물건 운반할 수 있게. 그럼 목적지 도착하면 이제 소리를 내. 물건 가져가라고. 그럼 뚜껑 열면 그 뚜껑 안에 뭐 물건이 있어서 전달해주는 그런 방식들. 그래서 이런 어떤 로봇을 이용한 물류의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도 충분히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들을 지금 뭐 DHL이나 페덱스나 아마존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DHL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물류 창고에 있어서 물품을 옮기거나
하는 데 있어서 로봇팔을 이용을 하거나 운반 도구를 사용을 하거나 하는 거죠. 이것도 전형적인 풀필먼트 물류센터에서 사용되는 건데 지금 요 로봇이 있잖아요. 로봇이 이런 거 많이 보죠. 어디서 많이 보냐면 요새 식당 같은 데 가보면 그 웨이터 웨이터리스 인건비 아끼려고 요 로봇 웨이터 쓰는 데 있잖아. 그런데 가면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여기 녹색, 노란색, 파란색 상자가 있잖아요. 이 상자가 결국엔 이런 데 물건이 있던 거를 받아와가지고 얘네들이 배분하거나 받아오거나 하는 데 사용되는 거고, 이거를 로봇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고, 물품 옮길 때는 이런 로봇팔을 이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창고에 일종의 인부가 필요 없어지는 시대인 거죠. 그런 것들이, 기술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류의 혁신은 그렇고, 이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쿠팡맨이 있으면 쿠팡차가 있잖아. 그래서 그 수단, 그러니까 창고가 혁신이 되는 거, 그리고 이 전체적인 시스템이 혁신이 되는 거, 그리고 창고 내에서 로봇이나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하는 건 알겠어. 그러면 각 노드별로 창고에서 어떤 제조 공장에서 창고에서 각 소비자의 집까지 운반을 하기 위한 교통 수단은 이제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텐데, 전기 자동차죠.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알 거고, 뭐 저도 뭐 하이브리드 차 타고 다니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초반이잖아. 여러분들 세대는 그걸 볼 수 있지 않을까? 내연기관 차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걸. 난 그럴 거라고 보는데, 아마 2030년 정도 되면 유럽 같은 곳에서는 아예 이제 가솔린이나 디젤을 사용해서 운항하는 내연기관 차를 만들지 않거나 판매하지 못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규제가 붙을 거고, 거기에 발맞춰서 뭐 한국 자동차 회사들도 그렇게 따라갈 거고, 그러면 아마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들, 지금 소위 말하는 PHEV나 HEV 같은 하이브리드 차의 가도기를 거쳐서 완전히 전기차로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데, 물론 뭐 전기차가 진짜 환경 보전이나 뭐 지속 가능한 어떤 생태계에 도움이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어떤 뭐 철학적인 질문이나 과학적인 질문은 뭐 둘째 치더라도, 일단 탄소 배출량 자체가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랑 전기 자동차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전기 자동차의 변화는 뭐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전기차와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의 차이점 정도는 제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저는 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이제 자동차도 이제 스스로 자기들이 알아서 다니고 운전자가 직접 운전 안 하는 그런 시대도 곧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제가 첫 번째로 소개시켜 주고 싶은 거는 자율주행 포드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드는 콩껍질 얘기예요. 콩껍질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자율주행하는 방식으로 그 안에 타고 있는 승객이나 화물을 이제 그 요구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디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반을 시켜주는 그런 방식을 자율주행 포드라고 합니다. 이거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실험 중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DRT라든지 아니면 넥스트사에서 만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이어서 약간 버스 같은데 버스가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개별 이 모듈 자체가 분리되는 방식이에요. 이게 넥스트사에서 만든 방식인데, 자, 길이 2.67, 너비 2.35, 높이 2.89인데 그 한 대에 10명이 탈 수 있어요. 10명이 탈 수 있는데, 버스는 우리가 정해진 노선을 다니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아무거나 찍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모든 버스가 통합이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버스를 기다려서 탔어. 내가 어디 가고 싶다고 찍어.
그럼 이 모듈 자체만 따로 빼서 다니는 거야. 다닐 수 있는 대로. 온 디맨드죠. 온 디맨드인데 대중교통이야. 예, 이런 방식을 이 넥스트사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 목적지 같은 포드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지금 대연동에서 아니면 어디 뭐 저 문현동에서 어디에서 센텀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센텀으로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각 지역에서 포드들이 와가지고 합쳐져서 센텀으로 넘어가. 그리고 센텀에서 출발을 했는데 각 지역으로 이렇게 분리될 수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붙였다 떨어졌다 자유롭게 해가지고 각 지역으로 정해진 노선으로 레일로 가는 그런 포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넥스트사가 개발한 개념인데 아마 이게 이제 버스를 대체할 거라고 봐요. 이런 방식이. 이거보다 더 나은 방식도 있을 것이고 디자인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개념 자체는 바뀔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버스 기사란 직업이 미래에는 사라질 거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대중교통이 바뀔 것이고 자 루프라는 시스템도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지하 터널을 뚫겠다는 거예요. 자동차들이 교통체증에 시달리지 말고 매연 배출하지 말고 사람들 위험하게 사람들 옆으로 지나다니지 말고 모든 자동차는 땅 밑으로 다녀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루프를 특히 어디서 도심지 안에서 그래서 루프를 이용하는 차량이 도로 가장자리에 이제 들어가면 얘가 이제 지하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터널 안에서 이동을 해요. 그리고 목적지 부근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일반 도로로 합류하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만약에 도입된다라고 하면 부산 같은 경우에 도입해 볼 만해. 부산이 전국에서 도로교통이 최악이죠. 도로교통이 최악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도심지의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 개념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좀 교외에 한가운데는 차들이 위로 다니는데 이 도심지 안으로 들어올 때는 차가 다니지 말고 지하로 넣어가지고 지하 터널로 해가지고 이동시켜가지고 빼내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일단 도심지 안에서 체증, 매연 뭐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는 거죠. 자, 그 외에도 플로팅 버스라든지 랜드라이너 같은 개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대중교통 수단인데 이런 혁신을 이용을 해서 뭐 환경 문제나 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인데 제가 뭐 글로 설명했는데 그림을 보면 대충 이해가 돼요. 플로팅 버스가 이거야. 왼쪽 편에 있는 거야. 떠 있죠. 어디 위를? 길거리 위를. 그래서 정해진 레일로 뭐 사람들 위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죠. 버스가 지금도 부산도 BRT 해가지고 버스 전용 차로를 하나 중간에 크게 잡아먹고 있잖아. 그러면 그만큼 일반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이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줄어들게 되죠. 근데 버스를 2층으로 만드는데 그 2층 밑에 1층은 그냥 차나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태울 때만 잠깐 내려오면 돼. 요렇게 떠 있다가 사람이 탈 때만 이렇게 내려와서 사람 타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뭐 활용하는 것이고 랜드라이너는 이런 개념입니다. 딱 레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위에 탑승을 해서 다니는 뭐 그런 개념인데 어찌됐든 이게 이제 개념이고 실제로 이거를 실험해봐야 되고 상용화를 시켜야 되고 뭐 이거를 보편화시키는 데까지는 조금 많은 시간과 뭐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인데 미래의 교통은 아마 이러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국내 업체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고 곧 조금 더 일찍 상용화 될 거라고 생각되는 게 도심 항공 모빌리티예요. 그게 이제 UAM 해가지고 Urban Air Mobility 해가지고 나오는데 요거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데가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리고 대한항공. 이거 TV 광고도 하던데 이제 본 적 있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네. 이게 쉽게 말해서 날아다니는 자동차. 플라잉카. 플라잉카 개념인데 쉽게 말해서 이거의 제일 선도 기업이 어디냐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버. 한국은 잘 안 쓰죠. 한국은 여러 가지 법과 규제 때문에 택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우버가 좀 쓸 수가 없죠. 근데
해외 나가본 친구들은 동남아는 그랩, 유럽이나 미국 쪽에는 우버 많이 쓰고 있는 거 알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사업해가지고 돈 벌어서 뭐 할 일 없이 노는 게 아니라 우버가 지금 투자를 많이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네, 우버가 제일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개념은 이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야. 이렇게 차들이 날아다니겠다는 거야. 근데 실질적인 개념은 이거야.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도심 내에 그 얘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포트가 있어. 일종의 그 포트로 가서 이걸 타고 다른 포트까지 가는 거야. 예, 거기서 내려서 이동하는 요런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모든 차들이 일반적인 승용차, 상용차들을 다 하늘 위로 날아다니게 하면 여러 가지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서 지금이야 교통사고 나면 공도에서 차하고 부딪히는 걸로 끝나잖아. 근데 모든 차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하고 얘네들이 그냥 어떤 그거 없이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 뭐예요? 교통사고 남과 동시에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교통사고는 나면 다 죽는 거네? 잘못하면 밑에 있는 사람까지 두드려 맞는 거 아니야? 이거는 현실적으로 내가 봤을 때. 근데 현실 가능한 플라잉카는 이런 모델이지 않을까? 제한된 항로 정도를 정해진 이 기기가 날아다니는 수준에서 교통혁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개념도는 이런 거고, 이런 거를 지금 제가 이거 우버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들이거든요. 외국에서는 우버가 제일 앞장서서 이거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현대차가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홈페이지예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하늘까지 확장되는 모빌리티.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 개발을 담당하는 UAM 사업부는 뭐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거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 이거 타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그 도심에 포트가 있잖아. 그 포트를 요렇게 만들겠다는 거야. 여기서 타고 다른 포트로 날아다니는 그런 걸 하겠다. Innovation kept Korea open for business during the global lockdown. That commitment to unshakable progress, Mobility Division is continuing that tradition by using transportation to tackle another growing global concern, traffic congestion. All of us have been living in a two-dimensional world. But urban air mobility will actually open up the third dimension above our heads. Urban air mobility promises to reduce commute times and free up parking and other city surface space for parks and recreational activities. Hyundai's vision for urban air mobility continues Korea's legacy of inventive solutions that connect people and communities in meaningful ways. It's going to change our lifestyle and whole paradigm of transportation and the way society. 자, 이런 게 지금 거의 상용화 직전에 개발 단계에 있고, 그런 것들을 현실화하기 위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우리 학교 내에 여러 연구소들이 관련돼서 연구를 실제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비즈니스를 하는 상경계열 학생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건 앞으로의 교통 물류가 이런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이 안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사업 모델이라든지 비즈니스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거를 플랫폼으로 활용을 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은 공대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보고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연장선에서 메가도시의 물류 정체 현상이 되어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도시화가 심각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의 전체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인구의 절반 이상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산, 울산, 창원, 대구 이런 동남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강원도라든지 경상북도 북부,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그 강주를 제외한 도심 지역을 제외한 곳, 뭐 이런 곳은 텅텅 비어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러면 도시가 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 도시는 문제가 없느냐? 많죠. 여러분들 부산에 살아서 부산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것들을 뭐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져 있지만, 부산 경우에는 도시 자체가 너무 협소한 곳에 해안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들, 교통의 흐름이 좋지 않죠. 왜냐하면 일단 부산은 기본적으로 선형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서울이나 대전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도시가 원이에요. 원. 방사형으로 뻗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위치한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도시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그 도심이 보통 도심이 있고 부도심이 이렇게 있으면 도심과 부도심을 허브의 스포크로 연결해서 그거를 서로 간에 연결해서 도시를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대구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강주도 그렇고. 뭐 서울은 이게 원체 빅 메가시티니까 뭐 강북, 강남 이게 다 흩어져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다른 강역시들은 그게 가능해. 근데 부산은 도시가 원형이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이에요, 선. 저 밑에 다대포, 하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와가지고 구도심 있죠. 대신동, 뭐 남포동, 중앙동 해가지고 어디로 와야 돼요? 서면으로 와야 되죠. 서면 온 다음에 문현, 대연, 그렇죠? 강안리, 센텀, 해운대로 넘어가요. 이게 어떤 허브의 스포크처럼 동그라미 형태가 아니고 선으로 다 돼 있어. 그럼 최악이 뭐야? 해운대에서 예를 들어서 하단이나 다대포 이쪽으로 가려고 해요. 무조건 1시간 이상 걸려. 무조건 1시간. 그러니까 다른 강역시들은 그렇지 않아. 다른 강역시들은 주요한 부도심 간의 거리와 물리적인 거리와 상대적 거리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근데 부산은 이용할 수 있는 해결책이 강안대교,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터널들 이거밖에 없어. 정상적인 루트로 가려 그러면 엄청나게 돌아서 막 가야 돼. 그리고 길도 넓지 않아요. 솔직히 여기 학교 앞에 경성대 부경대 역부터 시작해서 저기 수영 로타리 있는 데까지 가는데 보면 차선이 왕복 6차선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정도 주요한 도시의 간선 도로가 왕복 6차선밖에 안 된다? 심각한 거야. 다른 대도시 한번 생각해봐. 서울 같은데 강남대로 가보면 왕복 12차선 뭐 이렇거든? 물론 그래도 막혀. 안 막히는 건 아니야. 근데 서울은 부산의 인구 3배, 4배잖아. 근데 부산은 아무 생각 없이 도로를 넓힐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아파트만 때려치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그 해결책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내가 생각할 때 해결책은 답이 없어. 부산은 도로를 넓힐 수 있기를 하나. 뭐 방법 있어요. 강안대교 같은 거 한 서너 개 더 지으면 돼. 돈은 저기 항영터널 같은 거를 사방팔방으로 뚫으면 돼. 뭐 제2항영터널 짓는다 하는데 제3항영터널, 제4항영터널, 동서고가 같은 것도 지금 창원에서 해운대까지 고속도로 만든다는 거 알죠? 그거 지금 만들어지는데 그거만으로 부족해. 여러 개 지어야 돼.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덕도에 신공항 짓는 거 알죠? 가덕도 가본 사람들 알 거예요. 해운대에서 가덕공항 가는 게 빠를까? 해운대에서 인천공항 가는 게 빠를까? 시간적으로 나는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럼 뭘 해야 돼? 해운대에서 가덕도에 신공항 만들면 1시간도 너무 오래 걸린다. 적어도 한 3, 4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가덕도 신공항 때문에 여러 행사 이런 데 가는데 그런 얘기를 해. 서울 사람들도 인천공항 이용을 하지 않느냐. 가덕도에 공항 만들어도 문제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 근데 그건 가능한 게 뭐냐면 서울에서 인천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가 2개가 있고요.
공항철도가 있어요. 공항철도가 있어서 서울역, 서울 한복판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1시간 이내로 갑니다. 40분 이내에 가요. 예. 근데 지금 현재 교통 시스템상으로 해운대 사는 사람이 가덕도에 만들어질 공항으로 가려면 도로로 가면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을 40분 만에 뚫어야 돼요. 그러면 방법은 해저터널. 하늘로 날아가거나 해저터널을 하거나 뭐 다리를 만들거나 뭐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 돈이 내가 봤을 때 가덕도에 공항 만드는 돈보다 더 많이 들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에 향후에 2029년을 목표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건 그거와 관련된 이슈인 거고, 부산이 내가 봤을 때 지금 현재의 도시 발전과 교통 체증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부산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들이 물류를 지하로 넣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로, 땅 밑으로, 언더그라운드 로지스틱 시스템, 이거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쉽게 말하면 이거야. 지하에다가 하물 자동차들이 다니는 터널을 만들고, 그리고 한층 더 만들어서 하물 터미널이 다니는 또 화물차들이 다니는 터널을 또 만들고, 그걸 통해서 자동차나 화물을 도심에서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사람들이 땅 위에 살잖아. 땅 위에 사는데 지하에도 공간을 만들어. 쇼핑몰이나 뭐 이런 거 만들어. 그런 다음에 완전 지하에다가 일반적인 승용차,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를 위한 공간도 만들고, 튜브로.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하철 만들고, 그리고 물류를 위한 수단이나 공간도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차들,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여러분들이 직접 운전할 차들은 다 여기로 다니고, 대중교통수단도 여기로 다니고, 그리고 물류 트럭, 쿠팡맨 이런 것들도 지하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 지하에 이렇게 물류 터널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지하에 물류 다니는 터널하고 각 아파트 밑에 물류 집배소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합니다. 이거. 지금 34번 슬라이드에 이게 이제 개념도가 나오는데, 땅 위가 있죠. 땅 위가 있고 사람들이 다니는 쇼핑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차들이 다녀요. 그리고 그 밑에 여기 지하철 다니는 공간도 있지만 물류, 그러니까 택배가 다니는 루트를 하나 더 만드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발효 물류를 이용을 해서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각 건물로 해서 이 파이프라인을 다 연결하면 지금 이 건물 위에 여기 하늘색, 민트색 파이프관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뭐가 돼요? 그러니까 이 내가 말하는 거는 이 구조를 없애자는 거지. 지금 부산에 택배차들이 다니잖아. 택배차가 아파트로 들어오잖아. 그래서 그걸 내려가지고 사람이 들고 아파트 위로 올라가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택배를 드론이나 로봇이나 뭐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다 지하로 넣고, 그 지하로 들어오는 물류를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건물 위로 당겨버리자는 거지. 그러면 이 시스템이 필요해. 이 시스템. 이걸 하려면 ICMS, CPTS, 이건 이제 개념만 있어요. 그래서 수직, 수평, 화물 배송 시스템. 그래서 지하에서 바로 택배를 그냥 집으로 바로 쏴버리자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아마 일단 도심 내에서 지금 우리 학교도 주차나 차량 문제가 엄청 심각한데, 지상 위에서 뭐가 없어져요? 자동차가 없어지는 거죠. 부산에 길거리 위에 자동차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해봐. 그리고 모든 여기 지상 지역은 사람들이 걸어 댕겨. 나무 심고. 그림이 그려져요?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차들은 다 지하로 다니고. 부산에 제일 심각한 게 또 뭐야? 그 컨테이너 운반하는 트레일러들이 엄청 다니잖아. 그거 다 지하로 다닌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최소한 사람들의 생각하는 어떤 주거 환경이나 삶의 질이나 도시의 외관이나 이런 모습들이 좀 완전히 바뀐 모습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지금
저뿐만 아니라 저만 하고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거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 기술들을 연구하는 공대 쪽 교수님들도 계세요. 예, 그래서 뭐 개념 자체는 그럴 거고 물론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의 인프라 구축 비용이 들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더 현실성 있지 않아요? 사막에다가 500m짜리 높이 빌딩을 짓는다는 계획보다 난 이게 더 현실적이라고 보는데. 예. 네옴시티 말하는 거예요. 네옴시티. 예. 그러니까 500m, 그러니까 서울에 롯데타워 정도 되는 높이의 건물을 뭐 1.7km? 뭐 이렇게 쭉 짓는다며. 사막 한복판에다가. 그거 만들 돈이면 이게 더 현실적일 것 같아. 예. 물론 모든 건물을 이렇게 할 수가 없겠지. 앞으로 짓는 건물부터 이 기술을 도입을 한다든지 뭐 필요가 하겠죠. 뭐 가도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문제도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아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교통이나 물류의 혁신이 아마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준비된 강의 자료는 여기까지 했고, 뭐 여러 가지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혁신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트렌드한 부분까지도 좀 살펴봤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를 좀 확장하고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마치고 다행히 진도가 다 나가기 때문에 목요일날 사전 제작 강의는 안 올려도 될 것 같고, 여기까지 시험 범위니까 시험 준비 잘 해서 우리가 보강 주간에 수업 없어요. 기말 학교 축제 때 축제가 발음이 안 되네. 축제. 아무튼 수업 했었기 때문에 다음 주 보강 없이 25일 날 시험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칠게요. 네.